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신현준 교수입니다. 오늘 일단 공무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서 경험했던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공유하면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영향 개발은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근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하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색깔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회색이죠. 그래서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린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린 인프라는 사실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애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한 도시인데 공장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강물이 오염이 되고 고기들이 안 올라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도시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들에 쌓이는 먼지들이 강물로 들어가더라,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좀 더 녹화를 해야겠다, 그런 운동으로 시작된 게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면 간단하게 그 한국말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린 인프라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서 사회 구성원에게 건강한 수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쭉쭉쭉 지나가고 물순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내 강우 유출수 관리, 홍수 피해 저감, 비점 오염원 저감, 도시 열성 효과 저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의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도시에 어떻게 그린 인프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저영향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저영향 개발보다 좀 더 큰 개념이 그린 인프라고요. 그 그린 인프라, 도시를 녹색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 하나의 그 요소를 저영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저영향 개발의 그 개념도 간단합니다.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의 특성을 활용하여 불투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도시의 생태적 기능 또는 복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저영향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비점 오염이라든가 도시의 그 투수 바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서 인지가 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22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사실 도시의 녹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여서도 녹화할 수 있지만 이 도시 자체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도시에 좀 더 생태적인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저영향 개발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영향 개발의 스케일은 어떨까요? 스케일은 전체 도시의 스케일에서 마을의 스케일, 내 집 마당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저영향 개발입니다. 저영향 개발은 이렇게 총체적인 스케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아까 초두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열섬 현상,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도시가 전원보다 왜 더울까? 왜 열대야가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가뭄. 다음에 요즘 폭우들이 많이 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홍수가 도시의 그 우수나 하수 시스템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빈도가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광화문이나 그 압구정동 같은 데 도심에 침수가 일어나고 다음에 수질 오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저영향 개발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영향 개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으로는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시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자연의 녹지로 줄이자, 아스팔트를 줄여서 원래 자연으로 돌리자. 다시 말하면 좀 더 많은 녹지 공간을 도시에 만들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수, 비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채워주고요. 여러분들 싱크홀이 요즘 도시에서 많이 생깁니다. 주로 도시에서만 생기는 이유가 도시 바닥에 있는 저수의 능력이 지금 완전히 고갈된 거죠. 왜? 비가 아스팔트 때문에 도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줄이자는 게 저영향 개발입니다. 적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뭐 유량 조절이라든가 저류지, 다음에 저류 연못, 다음에 필트레이션, 수평여과, 인필트레이션, 수직여과,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환경부가 저영향 개발 기법에 대한 기본 요강을 이미 발표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국토부가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지금 입안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돼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린 인프라라든가 저영향 개발의 전력이나 요소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건물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 건물 지붕에 있는 옥상 녹화를 통해서 비를 받아서 그 옥상이 녹화되면 흙이 들어가죠. 그 흙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남는 비는 내려와서 화단으로 떨어지고 그 화단을 통해서 다시 흐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저영향 개발이고요. 이 도로에서도 스트릿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파킹랏 특히 이 주차장 같은 데가 아스팔트로 완전히 깔려 있죠. 그런 공간도 충분히 저영향 개발로 녹화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크게 본 모습이 건물에서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도로에서는 양쪽 옆에 이렇게 화단, 생태 화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에 떨어지는 물이 화단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 물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우수 하수 광고를 통해서 강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도시는 언제나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현상을 막아보자는 것이 저영향 개발이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공간이 지금 우리나라는 주차장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도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 공간을 녹화할 수 있다면 상당히 열섬 효과, 이 도시가 뜨거워지는 열섬 효과라든가 우수가 모자라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플랜터 생태 그 화단의 종류를 보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차량 옆에 화단을 만들어서 도로에 떨어지는 그 오염과 빗물이 합쳐져서 화단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그래서 흙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그 정화된 물이 저류조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저수지 지중해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은 강은 깨끗해진다. 이런 큰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연못이라고 합니다. 레인 가든 주변에 이렇게 그 움푹 파인 그 가든 그 연못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담아주고요. 다음에 바이오 스웨이라고 그래서 생태 수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한 다음에 흐르면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수로의 개념도 있습니다. 다음에 캐치 베이슨이라고 그래서 큰 저류지의 개념입니다.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나 이 주거 단지를 만들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저류지를 법적으로 무조건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음에 옥상 녹화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봐오셨습니다. 이 옥상 녹화가 자연환경 개발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시카고,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 건물은 다 옥상 녹화를 하도록 2019년 바로 작년에 입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저영향 개발의 부산물로 이런 스카이팜, 뭐 수직 문경이라고 그러죠. 수경 농업 이런 것들도 저영향 개발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고, 다음에 투수 재료의 활용, 바닥에 투수 재료를 써서 물이 흘러가게 한다든가, 다음에 커브, 우리가 도로에 보면 옆에 이렇게 그 경계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커브라고 그러는데 그 경계석을 잘라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서 그 물을 받아놨다가 다시 증발시키고 땅속으로 침투시킨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용화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다음에 오버플로 원류관의 개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15년에 그 행복도시 우리 그 세종시 1-5 생활권 주상복합 H5블럭, H6블럭, H9블럭의 그 총괄 건축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면서 요거를 맡으면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거단지의 이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근데 물론 그 당시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 3개를 진행하면서 현재 여러분들 1-5 생활권에 가보시면 이 3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실로. 이 단지는 3개 다 100% 저영향 개발 기법을 100% 수용한 그런 단지입니다. 나중에 시공이 되시면 꼭 가셔서 그 단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생태화단, 생태수로, 생태연못, 이 생태주차장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실 겁니다. 이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총괄건축가라는 MA라는 거를 이제 행복도시에서 임명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 생활권의 시행규칙에 저영향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규칙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 빨간 박스에 보시면 저영향 개발이란 말을 최초로 제가 이 행복도시 시행규칙에 넣습니다. 그동안은 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용지별 시행지침에도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저영향 개발 기법의 그 순환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넣어서 이름을 처음으로 넣습니다. 행복도시에서. 그래서 그 순환책이나 화단의 방법 같은 것도 넣고요. 이게 환경 부분 시행지침인데요. 시행지침은 대개 6가지 정도로 돼 있죠. 뭐 건축 부분, 도시 부분, 환경 부분 쭉 돼 있는데, 환경 부분에 이미 여기 보시면 이 저영향 개발 기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분산돼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영향 개발이란 말로 불러줘야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거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 공모를 진행해서 제가 공모 전문위원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그 공모에 저영향 개발이란 말을 넣었어요. 꼭 이거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라. 이거를 넣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저영향 개발이라는 게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거를 공모에 넣어서 일반 설계 사무실이 이걸 흡수하겠느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결과를 뒤에 보시면 한국 건축사들, 건축회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세 수용하고 제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특화계획에도 저영향 개발을 넣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영향 개발, 친환경 계획, 이거를 특화계획으로 따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모 지침에 넣지 않으면 아무도 그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데 누가 이 설계 공모에 이 저영향 개발을 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넣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한 이게 지침서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던 지구 단위 계획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상당히 강한 규정들을 많이 넣어서 MA가 원하는 이상을 좀 실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에 보면은 뭐 이런 선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총괄 건축가로서 자부심을 좀 느끼는 부분이고요. 이게 H9 지금 현재 1-5 생활권 지어지고 있는 그 H9 중흥 중흥의 그 주상복합의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게 공모에서 당선된 H5 공모 당선작입니다. 지금 한신공영하고 DA 건축이 당선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투시도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녹지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공모 때 이 컨소시엄이 제출한 이 도판입니다. 5개 공간에 저영향 개발, LID라는 걸 넣어라 해서 이렇게 3페이지를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영향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다음에 땅에 어떻게 흘러가고 수로가 어떻게 흘러가고, 성공적으로 공모를 마쳤고 이대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도면입니다. 공모에 맞춰서 심의에 들어갔을 때 심의도면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다음에 이제 시공 바로 전에 사업 승인도면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업체를 만나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교육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저영향 개발 기법이 단지에 녹여 있는 최종 모습입니다. 최종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H9 1-5 생활권, 이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일단 공모를 시작해서 공모안을 받았고요. 이 공모안의 그림에 보면은 뭐 일반 주거단지의 공모안이나 별 다를 건 없죠. 하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요즘 보면은 그 1-5 중흥 걸 보시면서 건물이 이쁘네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이 안에 엄청난 저영향 개발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공모안에 들어가 있는 저영향 개발 기법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3페이지를 넣게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심의도면에 저영향 개발을 적용했고, 쭉 가시면 이게 현재 이거는 한 2주 전에 찍은 거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H1-5 생활권의 요 블록을 가서 보시면서 나중에 시공이 된 다음에 꼭 가셔서 그 바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저영향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도시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보면 뭘 보시나요? 결국 건물하고 땅입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은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경가들이 땅을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 땅의 영역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수로 관리하고 좀 더 과학적인 조경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저영향 개발이 의미가 있다. 저도 건축가로서 한 30년 동안 사실은 건물 디자인만 했었는데 이 저영향 개발을 알고 나면서부터 도시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로서 이런 저영향 개발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시고 추후에 공공건축이나 일반건축의 공모나 이런 걸 진행할 때 꼭 이 기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